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는 피파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북한이 네덜란드를 3대2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 북한 선수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17세 소녀들의 눈물과 환희,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감동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제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가족이 함께 앉아 있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17세 소녀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북한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영란아, 그만 봐. 채널 돌릴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동생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누나도 저 나이 때쯤 우승했잖아. 화면 속 17세 주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국과 인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행복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순수하게 축구만 생각했던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란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북한을 떠난 한 여자 축구 선수의 고백입니다. 2005년 봄, 저는 평양 만경대 구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15살. 키는 165cm로 또래보다 컸고 달리기가 정말 빨랐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게 됐어요. 남자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영란, 너도 한번 해봐라. 저는 처음으로 축구공을 찼습니다. 공이 제 발을 떠나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날아갔어요. 그 순간 체육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란아, 너 축구해볼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양 청소년 체육단에 선발됐어요. 그날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영란아, 축하한다. 이제 너는 국가가 키우는 선수야. 아버지는 당시 체육성 산하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동생 영철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엄마는 초등학교 교원이셨고요. 저 하나가 선발되면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년 체육단에 들어간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 기상, 6시부터 2시간 기초 체력 훈련, 8시 아침 식사, 9시부터 12시까지 전술 훈련, 12시 점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전 훈련, 저녁 식사 후에는 영상 분석, 밤 10시 취침, 매일 똑같은 일정이 반복됐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을 차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자유로웠거든요. 2007년 저는 17살이 됐습니다. TV 화면 속 17세 소녀들과 똑같은 나이였죠. 그해 여름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에 출전했습니다. 저는 주전 미드필더였어요. 결승전 상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대2 동점 상황, 후반 추가 시간. 제가 코너킥을 찾고 우리 팀 주장이 헤딩골을 넣었어요. 3대2 역전승. 그 순간 저는 동료들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금메달. 제 인생 첫 국제대회 금메달이었어요.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국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 평양으로 돌아오니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저희를 접견하셨어요. 동무들은 조국의 자랑이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집에 통지가 왔습니다. 평양 중심부 아파트 배정. 아버지는 체육성 간부로 승진. 동생 영철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허가. 저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란아,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엄마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영란이가 우리 집 기둥이야. 동생도 장난스럽게 말했죠. 누나, 나 대학 잘 다닐게. 누나 덕분에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 말들이 기뻤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나중에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18세부터 22세까지 5년 동안 저는 북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였어요. 2008년 동아시안컵 우승, 2010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1년 피파 여자 월드컵 8강 진출, 2012년 올림픽 예선 통과, 매년 매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 리영란 선수. 저번 경기 정말 잘 봤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체육성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동생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잘 지냈어요. 엄마는 학교에서 모범 교원상을 받으셨고요.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가정이 됐습니다. 2012년 어느 날 김정은 동지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동무는 우리 여성 체육의 상징이요. 계속 잘 부탁하오. 저는 감격했습니다. 22살, 제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제 행복의 끝이었다는 걸. 2013년 저는 23이 됐습니다. 그 해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부상도 잦아졌어요. 무릎, 발목, 허리. 회복도 느려졌고요. 그리고 후배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7세, 18세 신예들이 저보다 빠르고 강했어요. 어느 날 코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란아, 요즘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코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는 베테랑이잖아. 경험으로 버텨.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내리막이구나. 그해 가을, 중요한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주전에서 밀려나 후보 선수가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 후배들이 뛰는 걸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제 자리를 빼앗기는구나. 대회가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문 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란 동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란 동지, 이제 선수로서 전성기는 지난 것 같은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당에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 주 토요일 고위 간부들 모임이 있네. 같이 가주겠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간부들 모임이요? 그래, 축구 이야기도 나누고 분위기도 좋고 영란 동지 같은 스타 선수가 있으면 자리가 화기애애해지거든.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한 만찬인 줄 알았어요. 그 토요일 저는 평양 시내의 한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단장과 함께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60대로 보이는 남자들. 모두 군복이나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리영란 동지. 드디어 왔군. 한 남자가 반갑게 저를 맞아줬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게 앉아. 우리 영란 동지 덕분에 오늘 자리가 훨씬 밝아지는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만찬이었어요. 축구 이야기, 국제대회 이야기, 훈련 이야기. 저는 대답하며 편하게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영란 동지, 술 한잔 하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뭘 그래. 우리끼리인데. 단장이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술잔을 받았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영란 동지, 요즘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나이가 들다 보니. 걱정 마. 내가 위에 잘 말해줄 수 있어. 영란 동지 같은 인재는 계속 뛰어야지.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야겠어. 어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그런 자리구나. 2013년 가을 그 모임 이후 비슷한 초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단장님, 저는 훈련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란 동지, 이게 다 내 경력 관리야. 위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내가 계속 뛸 수 있어. 저는 할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고 저는 매번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온몸이 더러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훈련장에서 선배 언니를 만났습니다. 박명숙 언니. 당시 29살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선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언니도 그런 모임 나가셨어요? 명숙 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25살부터 5년 동안 나갔어. 5년이요? 응, 안 나가면 선수 생활 끝이거든. 나도 견뎠어. 그럼 지금은요?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나 이제 은퇴했잖아. 이제 쓸모없으니까 안 부르더라. 언니, 영란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국가의 소유물이야. 우리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4년 여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어느 금요일 단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영란아, 내일 저녁 시간 있지? 단장님, 죄송하지만 내일은 못 가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훈련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런 자리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란 동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축구선수입니다.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게 맞는 결정일까? 일주일 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명란아, 아빠 오늘 직위해제 당했다. 네, 이유도 모르겠어.
갑자기 당 비서가 불러서 다른 부서로 가라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 때문이구나. 며칠 후 동생 영철이가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나 학교에서 제적당했어. 뭐라고? 이유도 안 알려줘. 그냥 나가라고만.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가 집에 오셔서 울고 계셨어요. 나도 학교에서 쫓겨났어.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어느 날 저녁 집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보이부였어요. 리영란 동무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들은 거실에 들어와 앉았어요. 온 가족이 긴장한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리영란 동무 요즘 당에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리영란 동무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보이부 요원이 차갑게 웃었어요. 잘못? 당이 부르는데 거절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까? 그건 리영란 동무 다음 주 토요일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불참하면 보이부 요원은 우리 가족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연좌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고 동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201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북한을 떠나야 할 것 같소?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생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체육성에서 20년을 일했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걸 알아. 선수들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 봤소. 그들은 이용당하다가 버려지요.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떠나는 건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연좌제 알잖소? 명란이 하나 문제가 아니오. 우리 모두 위험해. 이미 나는 직위해제 당했고 영철이는 대학에서 쫓겨났소. 당신도 학교에서 강등됐잖소. 이게 시작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요.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탈북은 잡히면 총살이잖아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을 것이냐, 탈출해서 살 기회를 잡을 것이냐. 나는 후자를 택하겠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명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내가 금메달 100개를 따도 그들은 너를 소유물로만 볼 거야. 명란이 하나를 희생시켜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연좌제는 이미 시작됐어.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함께 북한을 떠나기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체육성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이 있었거든요. 4명 탈북 비용 5만 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과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4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의심받으니까 각자 다른 핑계로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의주에서 여자축구 친선 경기, 아버지 회령 출장, 어머니와 영철은 함흥 친척 방문, 각자 다른 날, 다른 경로로 국경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나기로 3월 14일 밤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영영 떠나는 거니까.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10년을 산 집인데. 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집은 또 구하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요. 동생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누나, 나 사실 화났었어. 누나 때문에 대학도 못 다니게 됐잖아. 미안해, 영철아. 근데 지금은 알겠어. 이게 누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이 나라가 이상한 거지. 저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철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2015년 3월 15일 새벽 6시 저는 팀 버스를 타고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친선 경기 명목이었어요. 코치님과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경기는 저녁 6시. 경기 시작 30분 전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몰래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영란 동무? 네. 빨리 가자. 우리는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강가에 도착했어요. 물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소리 내지 마. 국경경비대 순찰 시간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회령 출장을 핑계로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는 14시간. 회령역에 도착한 건 밤 8시. 아버지는 역을 빠져나와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리고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아버지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와 영철이는 함흥 기차를 탔습니다. 친척 방문 명목. 함흥에서 다시 청진행 버스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브로커를 만나 두만강으로. 밤 11시 어머니와 영철이도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옌벤의 한 집, 브로커 집이었어요. 저는 3일 동안 그곳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히 올까? 혹시 잡힌 건 아닐까? 3월 19일 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영란아, 아빠.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니와 영철이도 도착했어요. 엄마, 영란아. 우리 가족은 중국 땅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영란아, 우리 살았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의 집 작은 방에 숨어 지냈어요. 4명이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공안이 문을 두들기는 꿈,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총살당하는 꿈. 동생 영철이는 심하게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철이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누나 때문이야. 누나가 거절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됐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아버지가 영철이를 말렸어요. 영철아, 그만해. 아니에요, 아빠. 영철이 말이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참았더라면, 만약 제가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영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내가 참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버지 말대로 연자제는 이미 시작됐어. 너 하나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 수는 없었어.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브로커가 말했어요. 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란아, 우리 살았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나라.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곧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 3개월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지냈어요.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심리 상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심리 상담이 필요했어요. PTSD 진단을 받았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남자들만 보면 몸이 굳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무서워서 못 가고.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영란 씨, 천천히 치료해 나가면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2015년 12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줬어요. 우리 가족은 서울 강북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5평짜리 빌라였어요. 평양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체육성 간부였던 아버지가 택시를 모는 거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원이었던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지만 어머니도 웃으며 일했어요. 영란아, 내가 번 돈으로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동생 영철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김일성 대학 4학년까지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인정이 안 됐거든요. 영철이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남자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저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2017년 저는 본격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상담센터에 다녔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란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거절해서 가족들이 고생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란 씨, 들어보세요. 당신이 거절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탈북한 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어요. 영란 씨, 이제는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가세요. 2018년 저는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 그 다음에는 동네 산책로까지, 그리고 점점 더 멀리. 2019년 봄 저는 처음으로 축구공을 찼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동네 축구장에 혼자 가서
낡은 공을 찼습니다. 공이 제 발을 떠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나 아직도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축구장에 나갔습니다. 혼자서 공을 차며 조금씩 회복해 갔어요. 2020년 저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수는 못하지만 코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청소년 센터에 지원했어요. 유소년 축구 보조 코치 자리였습니다. 면접에서 센터장님이 물었어요. 영란 씨, 북한에서 선수셨다고요? 네,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럼 왜 코치를 하려고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에게 순수한 축구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닌 즐기는 축구를요. 센터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네요. 2020년 9월 저는 코치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반겼어요. 코치님, 축구 가르쳐 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재미있게 공 차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 돼. 아이들은 신나게 공을 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021년 동생 영철이가 대학에 재입학했어요. 검정고시로 수능을 보고 서울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누나, 나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영철아.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용기 안 냈으면 나 아직도 북한에서. 영철이는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아버지는 탈북자 정착 상담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택시기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도우셨죠. 어머니도 다문화 교육 강사가 되셨어요.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동생 영철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누나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지혜야. 안녕하세요, 영란 언니. 영철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영철이가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구나. 몇 달 후 영철이가 발표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2024년 봄 영철이와 지혜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고마워. 누나가 용기 안 냈으면 나 이렇게 자유롭게 결혼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2024년 겨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영철이가 아이를 안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누나 봐. 우리 아들. 저는 조카를 보며 울었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우리 가족은 TV 앞에 앉아 북한 여자 축구팀의 우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 17세 소녀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영란아, 후회되니? 네. 내가 북한에 남았으면 저 자리에 코치로라도 있을 수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전혀 후회 안 돼요. TV 화면 속 북한 선수들 뒤에 관계자들이 서 있습니다. 수첩을 들고 선수들을 체크하는 그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도 저랬었거든요. 화면 속 17세 주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도 10년 후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저 아이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저는 아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고, 운동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려는데 조카가 달려왔어요. 이모, 어디가? 이모는 일하러 가야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조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모가 일 끝나고 오면 같이 놀아줄게. 알았지? 응. 조카를 내려놓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청소년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것,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것,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자유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코치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드리블 연습하고 미니게임 할 거야. 야호!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고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발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몸의 중심을 낮추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코치님, 우리 대회 나가면 꼭 이겨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즐기는 게 중요해. 근데 지면 어떻게 해요? 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중요한 건 너희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영철이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고, 지혜는 조카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영란아, 왔어? 오늘 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서준이 이모 왔다. 조카가 제게로 뛰어왔어요. 저는 조카를 안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거야.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밥 먹자. 우리는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택시에서 재밌는 손님 만났어. 저는 오늘 마트에서 할인하길래 고기 많이 샀어. 누나, 나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 잘 끝냈어. 이런 평범한 대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됐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다시 TV 앞에 모였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북한 17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 후 평양에 개선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열렬히 환영했으며 동생 영철이가 말했어요. 저 아이들 지금은 행복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후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란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영철이도 말했습니다. 누나, 나 예전에 누나한테 화냈던 거 미안해. 이제는 알아. 누나가 우리 가족 구한 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잖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조카 서준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모, 왜 울어? 저는 서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모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 울어? 응, 그런 눈물도 있단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들은 무엇일까? 금메달, 국가대표라는 타이틀, 평양 중심부 아파트, 국가 영웅이라는 칭호, 김정은의 접견, 많은 것을 잃었죠.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자유, 존엄, 가족,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의 주인이 저라는 것, 누구도 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이제 리영란이 아닙니다. 김영란이에요. 한국 이름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영란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만 바꿨습니다. 김영란. 제 선택으로 만든 제 이름. 저는 다시 TV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17세 소녀들의 환한 미소,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저도 17살 때 그랬으니까요. 금메달의 무게가 자랑스럽고, 국가 영웅이라는 칭호가 뿌듯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10년 후, 여러분이 25살, 27살이 되면,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계속 선수로 남고 싶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거절하세요. 금메달보다, 트로피보다, 조국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거절했다가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면 함께 떠나세요. 저희 가족처럼. 겁나겠지만 할 수 있어요. 두만강은 차갑지만 건널 수 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여러분은 자유로울 거예요. 10년을 살며 제가 발견한 한국에서의 소소한 행복들. 첫 번째, 편의점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 밤 11시에도 새벽 2시에도 24시간 언제든 가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두 번째,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것.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뭘 살지 제가 결정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세 번째,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것.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제 마음대로예요. 네 번째,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사회를 비판해도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아요. 다섯 번째,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 내일 아침에도 제가 여기 있을 거라는 확신. 누군가 저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안전. 여섯 번째,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일곱 번째,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축구를 가르치는 것. 이기라고 강요하지 않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즐기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 여덟 번째, 조카가 자유롭게 자라는 걸 보는 것.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 가족이, 친구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전해요. 열 번째,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10년이 걸렸지만 이제 저는 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했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TV 화면 속 17세 소녀들은 금메달을 땄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자유, 존엄, 그리고 제 자신. 진짜 승리는 트로피를 드는 순간이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자유롭게 숨쉬는 매 순간이에요. 진짜 승리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우리 가족은 금메달을 잃었지만 우리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우승입니다. 만약 북한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겁나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란이의 용기와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성, 통신,